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7월 1일 제9회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지난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였는데 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13개를 이겨서 수치만 놓고 보면 분명히 여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선거 이후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보다 여당 내부가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학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성경 고려대 교수님, 김윤철 경희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갈 길이 멀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유시민 전 장관이 재건축 발언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하면서 통합을 주문하고 진화에 나서기는 했는데 김어준, 유시민 등으로 대표되는 친문계와 뉴 이재명이라 불리는 친명계의 갈등 두 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김어준, 유시민 이 두 분이 뭐 민주당 내에 파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친문계를 대변하는 네, 또 그것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먼저 시작한 거 코어층이 빠지고 있다. 네, 그게 근데 왜 빠지냐? 네. 재건축을 한다. 증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원래 재건축을 해야 집값이 오르죠. 증축으로 집값이 오르나요? 그러게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비유도 뭐 이런 비유를 했을까 이제 생각은 드는데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거는 좀 이제 잘 해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파벌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기는 그렇지만 당권을 둘러싼 친문계와 이제 친명계 간의 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네. 싸움을 촉발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 또 저도 이제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이제 보기에 네. 뭐 하는 짓인가. 네. 지금 선거가 끝나면 평가를 하고 네,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좀 평가를 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평가도 또 뭘로 해야 되느냐면 단순하게 코아 지지층이 빠졌고 뭐 저기 뭐저 중도층이 빠졌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공학적인 지지층 네. 분석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시대에 혹은 유권자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 네. 정책을 가지고 책임 공방도 하고 뭐 노선 투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없이 네, 그냥 그래서 제가 뭐냐면 증축이나 재건축 같은 비유가 나온 이유가 네. 정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내용도 없고 네, 그다음에 현실도 몰라. 재건축이 집이 오르는데 집값이. 네, 네, 그러면서 재건축을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유시민 선생님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기운이 계속 가면 지금 이제 1년 넘은 이재명 정부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새로 리더십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잘 되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소모적이고 네. 좀 쓸데없는 갈등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세련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뭐 무슨 정책을 한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국 정치 발전에도 그렇고 민주당의 입지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소모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또 이런 부분에도 별로 안 좋고 네.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제 한국의 두 정당들처럼 이 정도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역사가 긴 정당의 내부 파벌 싸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네,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ABC로부터 시작해서 재건축까지 왔는데 사실 아주 예전에 뭐 난닝구 백바지 논쟁부터 해서 민주당의 그 오래된 그 네. 구파와 신파 네. 그때 시간이 다르긴 했지만 네. 항상 그런 갈등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캐치홀 파티 포괄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이념 지향을 가지고 정책을 구성한 정당이 아니라 어떤 범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다수 대중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이런 네. 정당에선 사실 개파 싸움은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이전과 다르게 이번 이제 논쟁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나치게 과격한 용어로 쓰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집안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다른 정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서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내부에서의 경쟁이고 파벌 싸움인데 너무 과도하다. 감정적 싸움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김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정책에 대한 노선 차이라든지 혹은 당의 방향성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저기 어디 사감이 깔린 거 아닌가? 혹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오해하기 좋게끔 사실 지나치게 좀 감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이제 증축, 재건축 이게 집주인과 세입자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이제 어떤 표현들이 다소 정책과 많이 멀어진 얘기들에 이 사람들이 너무 골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좀 시험지의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시험 쳤어요. 근데 썩 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90점 맞을 수 있는 선거였는데 시험이었는데 70점, 60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어딜 틀렸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저 끝에 틀려도 되는 사실 원래 못 맞출 문제를 붙들고 지금 너무 과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평가를 저희가 또 하겠지만 이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왜 졌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그 신파와 구파 혹은 뭐 뉴 이재명파 아닌파 혹은 어떤 사람과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 두 파벌 간의 그 의미 없는 논쟁이 선거 전부터 있었고 그걸 유권자들이 봤고 저는 그거에 대한 심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정책 때문에 서울시장이 졌다. 부동산 때문에 진 거냐 아니면 뭐 후보의 캠페인 공약 캠페인이 별로였냐 이런 것들을 놓고 논쟁을 해도 지금 부족한 시간에 이제 증축 재건축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잘못된 오다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실 서울시장을 내줬고 그리고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까지 보면 의석을 좀 잃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야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도 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이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두 분은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지방선거 종합평가를 조금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이번 선거 결과만큼 참 우리나라 시민들은 참 투표를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교묘하게 그 누구에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양 정당에게 혹은 다른 모든 정당에게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게 준 메시지는 저는 조국이 떨어지고 서울시장이 떨어진 것이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지방선거는 시장 후보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광역지사 후보를 결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주투표로 쭉 투표를 하는 게 아주 흔한 패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방선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당 일체감의 힘이고요. 근데 이번 선거만 유독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아닌 이제 오세훈 후보를 뽑고 구청장은 민주당을 뽑은 사람들이 제법 되는 거죠. 이거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좁게 보면 당연히 이제 뭐 후보의 탓이죠. 원래 선거가 지면 결과적으로는 후보의 탓이긴 합니다. 뭐 후보의 매력이나 캠페인의 실책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후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후보 개인의 오만한 선거 전략 속에 들어있는 민주당의 종합적인 한계가 잘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놓아먹는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후보를 알리고 후보의 주요 공약을 말을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걸 통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토론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1번 정책으로 나온 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민주당스러운 정책이 아니라 국힘의 오세훈 후보의 정책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별 차별성이 없었거든요. 그럼 뭐 표 못 가져가죠.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민주 세력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표를 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택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조국 후보라고 하는 어떤 그
아주 논쟁적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냈을 때, 근데 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것도 아니고 유희동 의원이 이겼다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지만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힘에서 아주 합리적인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 캠페인 동안에 이렇게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평택 주민이 아닌 제가 들어도 되게 주민에 대해 삶을 잘 아시고 지역에 근간한 어떤 이슈들과 현안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머지 두 후보는 계속 민주당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택 선거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택 시민이면 당연히 누구에게 표를 줄지는 명확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별 선거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이게 민주당이 크게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고 국힘이 저러고 있고 구구 세력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우리를 찍는 건 당연해라는 전제 하에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국힘에 대한 메시지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당선자가 됐죠. 그래서 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사실 유권자들은 국힘에게 주는 메시지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라.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당을 재편하라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조사들이 되게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여러 설문조사들이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되게 비슷하게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혹은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 진영의 소수 후보자들, 이 사실 너무 존재감이 없었던 선거인데 이게 구도가 그래서 존재감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진보 정당 입장에서 뭐 언제는 구도가 좋아서 선거가 쉬웠나요? 그러니까 되게 상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사실 세 정당 모두 잘한 게 없고 유권자들은 그래서 그걸 되게 정확하게 그 선거 결과로 그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특히 총론이나 또 이제 평택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박성경 선생님 하고 거의 이제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조금 더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상징적인 선거구에서는 경고한 거예요. 민주당 너 그냥 오만하고 까불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서울, 부산, 저 북구갑, 그다음에 이제 평택, 예, 이런 데에서는 이제 딱 그 아주 경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뭐 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이제 뭐 광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주당한테 이제 또 기회를 주기도 한 거고, 동시에 이제 국힘에 대해서도 이제 너희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그 극우적 성향 계속 가면은 너희 못 찍어줘, 이런 것도 이제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참 신기한 거였어요. 평택 거기서 조국 후보랑 그 김영남 후보가 막 그냥 막장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리더십이나 무슨 정부가 하나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국 후보는 이거예요. 왜 그 평택 선거인데 왜 민주당 이야기하고 통합하고 뭐 이 얘기를 해. 김영남 주저앉혀달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자기 이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 이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별로 당에서 보면은 숙고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싸우다가 누구 하나 죽어라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작용이 어떤 쪽은 이제 친조국적, 또 어디는 이제 그냥 그래도 이제 김영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등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방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이 이게 이제 뭐 유권자들이나 혹은 이제 그 열성 저 당원들이라든지 등등은 다 선호가 갈려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모아내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앞으로 계속 갈 거다. 그럼 이제 형색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조국 그래서 이제 죽이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갈 길에 그게 없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 표현을 이제 일부러 이 표현을 쓸게요. 왜냐면 개똥도 다 필요할 때 되면 이제 약으로 쓰려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되게 사적으로 막 인신공격부터, 그러니까 감정을 자꾸 건드리고 원수를 만드는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실천이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거꾸로 친구를 막 적으로 돌려. 이게 완전히 어장관리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가 설사 뭐 두 후보 중에 어느 특정 후보를 자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한 선을 갖고 있었다 치더라도 대표가 그렇게
저 방관하거나 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기로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저 뭐야 그러고선 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구였는데 네. 근데 딴 데 가서 그냥 뭐 유세하고 댕기고 네. 뭐 허튼 소리 하고 이러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데는 안 가고 선거구에서는 원래 또 어떤 선거구는 대표가 오는 거 싫어하고 이런 선거도 그렇죠.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저 못한 그런 거라는 거고 뭐 북구갑도 마찬가지예요. 북구갑도 나중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 저 조국 후보가 거기에 나가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구갑 못 주니까 당신 딴 데 가시오라고 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북구갑도 이제 이게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그 정치 신인이고 뭐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박았으면은 무언가 이제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은 안 될 거다라고 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저쪽은 분열되어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구도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선거 전문가 정당이 되면서 네. 선거 승리를 굉장히 이제 잘 해왔잖아요. 질 때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계속 지금 총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선거 계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겨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든 문제가 뭐냐면 아까 박성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결국 퍼포먼스가 좋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초점이 없고 다 그냥 구도야. 그러니까 지금 저 한동훈은 저기 갈라져 있어. 여기는 하정 저기 같은 신임 붙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상 또 자기네 거기 조국 김영남 또 싸우는 부분에는 자기네가 갈라진 이 효과가 뭐 저렇게까지 근데 모를 리가 없죠. 그 모르면은 정치 그만둬야지. 둘이 네. 이 융합이 될 수가 없는 적이라는 거를. 그럼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 결과에서의 승패 부분으로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선거를 가지고 그 선거 전후의 정치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국정을 담당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집권 여당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보면은 실패한 선거다. 그러니까 네. 네. 실패를 부정할 수가 없는 선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선거 끝나고 나서도 야당보다 여당이 시끄럽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거대 양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번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내란 청산 뭐 이거를 민주당에서 구호를 내세웠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왜냐하면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국힘은 최소한 제1야당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다시 집권당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양당 체제가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당제도야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갈수록 공고화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양당제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고요. 뭐 네. 이제 정당 연구에서도 양당제가 좀 이제 온건한 이념을 중심으로 합의를 지향하고 그러면 양당제가 정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측면도 있어요. 뭐 심지어 한 90년대나 이럴 때 한국의 이제 정치학자들 다 한국이 이제 양당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학자들이 상당히 또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좀 이렇게 이제 잘 민주화 이후에 이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잘 이렇게 좀 합의적이고 수렴적으로 가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향 전혀 아닌 그러니까. 원수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양당제는 확실히 분명히 이제 손을 봐야 된다. 이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 양당제 구조가 현재로서는 분명히 윤 어게인을 네. 가능케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으로. 네. 그건 확실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있죠. 양당제 자체를 이걸 이제 바꾸면 윤 어게인 같은 게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이 국힘이든 또 이제 한동훈이든 뭐 이런 양반들이 국힘 들어가겠다고 자꾸 하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당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할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 보면 실패의 역사야 다. 뭐 유승민 네. 상당히든 뭐든 네. 이게 타산이 안 나와. 그냥 저 큰 집에 들어가야 돼. 저 큰 집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그 큰 집으로 들어가면 그 큰 집에 이미 살고 있는 그들과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울리게 되거든요. 거기하고도 부합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결국은 윤 외계인으로부터 뭐 자기가 그걸 지향하든 하지 않든 간에 구조에 그냥 이제 치게 돼 있어요. 치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의 양당 구도에서 현재 국힘이라고 하는 큰 집의 구조로 봤을 때는 윤 외계인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속된다. 그리고 좀 필요하면 이제 윤핵인이라고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다음에 뭐 근해 어게인으로 해도 되고 예, 어게인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비긴 어게인 예, 뭔가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는 꼭 우리가 이제 윤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잡혀서 그러는 건데 네. 사실 윤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극우적 성향을 갖거나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상이지 사실은 윤석열을 다시 사면을 시키거나 복권을 시켜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꼭 시켜야 한다거나 네. 이러지 않아요. 뭐 예. 네.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내란까지 이렇게 계엄을 저기 한 사람을 다시 어게인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거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주의도 그런 거거든요. 네. 박정희주의도 박정희를 다시 뭐 저 영웅시하고 뭐하고 하자고 자꾸 동상짓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한 표상을 자꾸 이제 만들려고 하는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딱 뭐냐면 지금 보세요. 한국의 극우는 유럽 극우하고도 다르잖아요. 유럽 극우는 자기들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막 열심히 하여간 애를 써 가지고 막 우리 악마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막 저 집권당의 지위까지 오르는 아주 모범적인 저 정치 행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큰 집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뭐 정광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환길 뭐 다 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네. 이게 지금 양당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국힘이라고 하는 건 한국 역사적으로 하여간 그 극우 국가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쭉 오는 한 사회적 정치적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이제 뭐 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무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국힘 그 큰 집을 네. 어떤 식으로 거기는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되죠. 근데 저걸 어떻게 재건축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힘에 대해서도 자꾸 민주당이 국힘 욕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고 시민들이 재건축 신청을 하게 해야 되죠. 국힘 재건축 신청을. 이렇게 시민 좀 주도로 보수를 극우를 개혁 보수나 보수 합리적 보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꾸 그냥 뭐 하는 게 다 국힘 욕하는 거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또 중도 개혁적 합리성 이런 가지는 양반들은 또 하도 맨날 쟤네 할 일 없이 국힘만 욕해?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싫어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동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윤석열 내랑 청산은 이제 고착화된 양당 체제에서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내란 청산은 정당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너무 명확하게 네. 무시하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질서를 통해서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 물론 회복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처벌들은 지금 밟고 있는 사법부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면 자연스럽게 청산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 이제 윤어게인과 네. 합리적 보수라고 부르는 집단 간에 이제 치열한 내부 싸움이 있어야죠. 그건 그쪽에서 해결해야죠. 어쨌든 내란의 원인이 되는 가해자 집단에서 네. 거기 내에서의 반성과 투쟁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걸 민주당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방패 삼아서 내란 청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말했던 적폐청산을 통해서 결국 정치가 나빠졌던 네. 그걸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살 길을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란 청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필요한 건 내란 청산이 아니고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촉구했던 그 아주 길었던 촛불 집회 동안 여러 가지 시민사회 목소리들이 나왔잖아요. 좋은 개혁 과제들이 있었고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존재들이 나와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했었던 우리가 지금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광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내란 청산이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지. 얘네 못했으니까 얘네 찍어주지 말고 우리 주세요. 이건 내란 청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양당 체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꼴이 됐느냐?
네. 역시 저는 아주 옛날부터 반대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김인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제도 장단점이 있고 다당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구구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다당제인 나라가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유럽을 보면 그 이제 극우 세력들이 아주 작은 표 뭐 2, 3% 정도를 가지고 의회에서 한두 석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한두 석을 가지고 사실 되게 많은 정책적인 정치적 이득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 세력을 극우 쪽으로 끌고 가는 식으로 더 그 유럽 내에 어떤 특정 나라들의 정치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얻은 표보다 훨씬 더 목소리를 많이 얻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양당제의 장점은 어쨌든 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이 핵심 정치에서 많이 못 들어오고 의회 내의 정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극우가 계속 광장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양당제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그나마 양당제 덕에 한국 극우는 계속 아스팔트에 계신 거다. 여의도로 못 들어오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도는 그 제도 하나만으로 좋고 나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치가 지금의 상태를 보면 저는 양당제라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양당제가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아니고 그 전까지 그나마 잘했던 건 어찌됐든 뛰어난 걸출한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걸출한 정치인을 배출했던 인재풀이 넓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화운동 시기부터 3기부터 해서 아주 정말 카리스마 있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분들이 키워냈던 양쪽 모두의 보수 진영에서는 주로 공무원들이나 엘리트들 중심으로 해서 인재 수급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386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인재 수급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시간 동안에는 제법 괜찮은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계속 원내 진입을 하면서 제도권 정치 내에서 괜찮은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인재풀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질이 엘리트의 질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언어도 그렇고 좀 훨씬 더 공격적인 언어, 조금 더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고 정책에 대한 토론보다는 감정이나 정파에 대한 토론들이 훨씬 더 많이 장악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받아서 그대로 스피커로 키우는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내에서 의회 내에서 정당 내에서 정치인들의 교육, 충원, 학습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다. 그거를 좀 파고 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당제의 한계라기보다는 이 양당제를 운영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질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이제 했던 연구 중에 재미있는 걸 하나 한 게 있었는데 잠시 격가지로 빠지면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비를 받는 연구 지원 모임이고 반드시 2개 이상의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구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무슨 연구 모임에 들어갔더니 장동국 대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세비를 받고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거든요. 9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연구 모임에 제가 그 데이터를 봐서 한 연구 모임에 얼마나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 모임을 하는지를 분석을 쭉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처음에 시작해서 21대까지 갈 때는 점점 뒤로 갈수록 그 국회의원들의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 모임에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와서 실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난 2번 국회가 되면 이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확실히 최근 들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대화 소통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후 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엘리트의 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이상 서로 소위 말한 협치를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점 더 과격한 양극화된 정치로 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현상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 양당제다 다당제다 얘기는 한가한 소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언론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피부로 느끼는데 예를 들면 뭐 프레시안이 예전에는 양당의 정치인들을 섭외하거나 코멘트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것만 봐도 얼만큼의 이 칸막이가 이제 강하게 쳐 있는지 딱 보이는데요. 이제 양당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양당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엔 대통령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행정, 입법, 지방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유권자들이 보기엔 내 삶이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대선에서
미국에서 바이든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했듯이 재집권했듯이 국힘 계열의 정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게 윤석열은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서 워낙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적인 권력의 힘 이게 굉장히 크고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응원봉 또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뭐라 네.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네. 뭐 민주주의 요동성 뭐 이런 표현해요. 이게 요동반도 그 요동이 아니고 네. 계속 이제 플럭추에이트 한다는 게 변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이 이제 지금과 같은 양당제,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 관계, 그 다음에 엘리트 충원, 정치 엘리트 충원도 굉장히 협소해지고 등등 네, 그 네. 질 나쁜 엘리트들이 주로 들어오고 이런 양당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자칫하면 사인화된 권력으로 전락하는 대통령제 이제 이 부분이 지속되는 한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쭉 망해오던 그 중에 트럼프가 등장한 거고 네, 네. 또 그 망하는 것도 과연 제가 살아있는 때 미국이 확 망하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뭐 또 네.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윤석열이 등장했다고 대한민국이 확 망하고 뭐 또 민주주의가 폭삭 주저앉고 또 이런 건 아니다. 다시 시민의 힘으로 또 네. 살아나고 다만 이제 이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글쎄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정치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응원봉 시위 같은 걸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뭔가 항상 준비는 또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국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제도와 그다음에 관행과 뭐 이런 행위들이 다 뭉쳐가지고 계속 그렇게 변동될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이제 국힘이 또 집권을 해도 이제 힘든 어떤 세월이 시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 네. 그런데 이제 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죠. 지금이 굉장히 대한민국으로도 그렇고 지구사회 전체 차원 내에서 굉장한 문명전환계라 불려질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네. 트럼프를 우리가 걱정하는 건 트럼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망하는 속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망하는 것을 이제 저지시켜 갖고 좀 안 망하는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는 결정적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나 뭐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다음에 양당도 지금 저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국가 주요 정책이라든지 우리 뭐 기후부터 시작해갖고 이 문명 전환의 아젠다들을 잘 하면서 합의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때예요. 그거는 확실히 이제 그 규범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얘기예요.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에만 너무 초점을 잡히면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달라지는 게 왜 없냐 뭐 등등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이제 누구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 거죠. 무엇을 추진하고 추구하고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 세력이 잡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힘이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이제 국힘이 그런 의제를 그 지금 현재 이제 뭐 미래 의제든 그런 이제 전환 의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권을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이제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뭐 그 다음에 또 뭐 길어야 뭐 5년 뭐 그리고 5년도 윤석열이 왜 계엄했겠어요? 5년을 버틸 자신이 없는 거죠. 소양이 안 되니까 야 그냥 3년도 길어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대통령제라는 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제도 때문에 윤석열 같은 또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걱정할 게 아니라 정치가 이제 무엇을 다뤄야 되고 무엇을 할 건지 그걸 열심히 사회적으로 압박하면요 착한 성렬이도 만날 수 있어요. 제정신 성렬이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제도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할 수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 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 어떻게 정치를 바꿀까요? 그러면 이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까요? 대통령제 폐지 뭐 막 이렇게 이제 답을 해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내가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개헌 응원봉 들어? 근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솔직하게 그 정치인들이나 그거 주장하는 정치학자들 저는 좀 반성해야 돼. 개헌해. 이게 진짜 실제로 이 민중의 서민의 삶을 개선시킬지 안 시킬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 개헌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고 선거제도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늘 어떻게 정치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을 실천이 무엇가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정치가. 이걸 뭐 굳이 얘기한다면 하드웨어 이전에 자꾸 소프트 아이템들을 정당이 자꾸 시민들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행동 지침을 줘야 되고 또 한편은 저는 이게 있어요. 시민운동 그 좀 비판하고 이제 가끔 했었던 때가 뭐냐면 막 시민들 막 국회의원 출석했느니 회의 출석부 해가지고 뭐 잘하는 국회의원 막 뽑고 그러잖아요. 야 세상 정치인이 가장 한량해야 되고 통 큰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를 쪼전스럽게 출석부 부르게 하고 막 그게 잘하는 시민운동이냐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질 나쁜 정치 엘리트들을 계속 감시해야 돼. 이게 이제 권력 감시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다시 해야 되고 막말하고 뭐 감정적이하고 뭐하고 해? 그러면 막 그런 사람들 박원석 전 네. 의원 자주 나오죠. 네, 네. 박원석 전 의원 왜 저러고 있어? 정치 평론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지가 했던 저 낙천 운동 같은 거 이거 다시 하라고 그래야 돼. 지금 보니까 삶의 방향을 잃었어. 지금 박원석은 지금 정치 평론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시 정치 사회 시민 운동을 해야 돼. 정치 시민 운동. 그래서 그런 낙천 운동이나 이런 권력 감시 부분들을 하는 데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저는 두 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네. 뭐 도덕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거 요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게요. 질 수 있죠. 져도 되죠. 네. 원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뭐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누구든 질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누구든 어느 쪽이든 잘하면 이기는 거고 못하면 지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게 가장 잘 작동하면 사실은 웬만한 많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못해서 질 게 두려워서 미리 잘하게 되는 게 정당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힘 계열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는 소리고 국힘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뭐 그럼 되죠. 뭐 어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이 거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네. 그게 한국 정치의 사실은 다이나믹이고 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한국 정치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잠깐 눈을 돌려서 다른 나라를 가보면 우리만큼 또 잘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더 개판이에요, 요새. 이 정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시기에 우리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이나믹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쨌든 계속 권력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당이 이길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무리수를 둔다라는 것 자체가 더 큰 잘못이고 그리고 상대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뭔가 존재론적인 위협 어떤 이 나라 체제를 뒤흔들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그게 사실은 정치 혐오에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지는 거고 다음번에 잘해서 이기면 되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지 쟤네가 이기면 우리 다 죽어 이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정치가 정책이나 정말 시민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 엘리트들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네들의 목숨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뭐 너무 도덕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제 문제를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네. 이제 계속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2번이나 당했고 네. 앞으로 그리고 과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를 사실 임기 후에 이제 상황이 안 좋으셨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임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각제를 하면 네. 1년에 한 명씩 총리 바뀔걸요.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호주를 보면 호주 뉴질랜드를 보면 1년에 한 명씩 총리가 바뀌어요. 그게 계속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느끼는 내각제가 일본이고 영국이기 때문에 왠지 네. 저 정도는 우리가 핸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중에서 내각제를 하는 나라 중에 이 불안정성이 높은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이런 바이브에서 그쵸. 만약에 저희는 쉽게 6개월에 한 번씩 그럼요. 매번 선거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제가 그나마 낫다. 네. 한국 사람들의 이 열정적인 정치적인 다이나믹을 제도가 좀 잡아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선거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대통령제 제도 개혁은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극우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두 분 다 이제 한국 극우라는 게 윤석열 때 짠 나타난 건 아니다. 원래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구조적인 산물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87년 이후로는 이 극우
극우 세력이 조금 이제 수그러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상수가 된 것 같은데 이 극우 세력이 이 극우 정치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성격 자체에 네.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잠복하느냐 아니냐. 네. 우리 몸에도 다 암 있잖아요. 암하고 친구처럼 암이- 지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거를 네. 잘 통제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가 통제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는 사회 운동이 강할 때다. 민주적 사회 운동이 이제 극우적 사회 운동이 아니라 민주적 사회 운동이 강할 때고 또 하나는 보수가 개혁적인 일대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극우가 뭐 극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극우는 이게 극우가 뭐냐 이제 자꾸 굉장히 개념 부분도 있지만 한국 역사적인 극우는 일단 뭐냐 폭력 그다음에 경찰, 군대, 검찰, 뭐 그다음에 정보부 뭐 이런 그 국가 권력 기구를 동원해 가지고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반대자를 학살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극우예요. 근데 이거를 노스텔지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한국은 쭉 그 노스텔지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최장집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반공주의가 약화될 거다. 뭐냐면 이게 시간의 부식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닐 거다. 지금 한국 그 인구 구성 부분으로 제가 그거 한번 썼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전쟁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인구 구성층에서 아주 극소예요. 안 한 사람이 다수죠. 네. 그런데도 그거는 계속 돼요. 왜? 이게 반공주의나 극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전승되고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정치 세력 간 갈등에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없어질 거다. 저기 없어져야 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아주 이제 속상하고 화병 걸려가지고 네. 죽는다. 네. 그 생각 말고 쟤를 어떻게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저거를 어떻게 힘을 누를 건가. 그 결국 정치의 이제 핵심 본질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우리가 대통령제나 선거제도나 뭐 양당제 부분들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제도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이 균형이나 이 부분을 갖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극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개혁보수나 민주화운동 이게 힘이에요. 그 극우를 눌러주는 힘이거든요. 이 눌러주는 힘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을 언제 힘이 제일 세요? 제가 모르고 방심할 때 팍 치는 거죠. 근데 앞에 대고 넌 나쁜 놈이야 막 그러면 쟤는 방어 체제를 구축하죠. 이게 힘이 안 돼요. 그리고 덤빌 때도 어떻게 덤벼야 돼? 오지마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걔가 오는 거를 잡아서 그냥 그 힘으로 넘어가게 되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그 일만 해. 그게 마치 정치인 것처럼. 그리고 지가 더 극우적이야. 그 막 보면 더 독단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청년들이 이제 더 막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 극우 욕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여 가면서 바꾸려고. 아닌 말로 우리가 어릴 때 특히 이제 저희는 어릴 때 선진국 그래가지고 뭐 영국, 미국 와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 야, 세상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해. 뭐 이제 이런 거 더 나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이라 하는데도 극우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치 겪고 뭐 하고 했는데도 극우가 없어졌어요? 신나치부터 등장해가지고 지금 극우 정당 몇십 년 다시 등장하잖아요. 막 집권하잖아요. 이제 유럽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뭐냐면 없어져야 되거나 뭐 빨리 중단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닌자 시켜가지고 어떻게 뭐 감옥에 저기 해서 성렬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 이거 이제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눌러낼 거냐. 뭐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언젠가 사라질지. 뭐 그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사라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단 저걸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밉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벌써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정치가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 자꾸 극우 뭐 그다음에 뭐 중도 막 이런 구도적인 부분에 해가지고 저 세력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정치를 보지 말고 일단 지금 그냥 시민들이 지금 삶에 막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면서 힘을 키우면 지상적으로
눌러지게 돼 있다. 그래서 개혁보수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야. 민주화 운동이 우리가 독재 정권 타도하자라고는 했지만 그 독재 정권 타도하자라고 하는데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 저기 지금은 무슨 뭐 어디 개값처럼 얘기하는데 뭐 NLPD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대에 다 맞는 필요한 거였어요. 뭐 민족주의나 뭐 평등주의나 민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그들을 눌러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마치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전혀 그런 저기가 아닌데 피겨가 그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식이긴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걸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2030 젊은 세대의 보수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극우 현상을 더 걱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은 이건 되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단어 사용을 저는 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30의 보수화 맞습니다. 이건 제법 오랫동안 진행됐고요. 사실 네. 이제 거의 10년 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갔고 그때만 해도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청년 여성 중에도 일정 부분 보수라고 스스로 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청년 세대의 보수화는 맞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보수화할 수 있죠. 뭐 보수화하는 게 문제인가요? 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느끼는 어떤 것들이 보수가 말하는 가치 동일하기 때문에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청년 세대의 극우화로 논의를 좁히면 이거는 정말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물론 좀 다양하겠지만 이제는 사실 좀 합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를 극우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게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20대 극우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한국이 극우 세력이 살기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너무 가까웠어요 권위주의가.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뭐 전쟁 시기 살았던 사람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권위주의 시기의 경험들이 그 직접 경험한 세대도 아직 살아 계시고 그 정권은 바뀌었지만 권위주의적인 문화나 어떤 삶의 양식은 제법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러니까 셋 중에 제가 제일 어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엄청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 벌 받고 제식 훈련 같은 거 군사 훈련하고 이런 세대였었고 저희도 끝물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통일 교육 뭐 이런 거 포스터 그리고 그런 세대다 보니까 그 체화되어 있는 극우적인 문화가 토대가 아주 넓고요. 그리고 불행히도 한국의 독재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경제 성장을 잘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공의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극우 세력과 보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서 놓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멀지 않은 과거였고 근데 그 과거가 되게 훌륭했고 우수했고 좋았던 시절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제 저는 정량 연구를 하니까 설문조사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보는데 이제 요즘 모든 데이터가 세대별 성별로 쪼개면 7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같이 가거든요. 그게 뭐 이념이든 정당 지지든 정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되게 비슷하게 가요.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극우의 정의를 아주 제가 좁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뭐 20%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왜 극우 성향을 가지게 됐을까 원인을 좀 찾는 걸 봤는데 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남녀 모두와 그 노년 세대는 성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같은 이유가 불행히도 박정희 향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살기 좋았다. 박정희 시대를 떠올리면 좋은 기억이 난다. 박정희 시대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동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20대가.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궤적이 너무 다를 것 같은 이 두 집단이 왜 같은 이유로 극우가 되는가? 할아버지가 봐줘서 그래. 애 맡기고 맞벌이 하느라고. 갑자기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는 할아버지가 안 보시거든요. 애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박정희. 그렇네요. 그래서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이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박정희 향수를 기반으로 극우가 되는가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었고, 근데 사실은 전통적인 합리적 보수의 기독교 전통 말고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네. 이 세력들은 사실은 극우 세력의 온상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네, 대학에서 만나는 청년들 중에서 정치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다지 다른 이슈에 관심이 없는데 명확하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내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대자보도 맨 처음 낸 집단이 다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개인 이름이 아니라 무슨 기독교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가 붙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극우화된 기독교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극우화된 기독교가 전략으로서 박정희 향수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건 뭐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승만이 오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승만이 불려오는 건 좀 희한한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이 극우 기독교에서 새로운 어떤 표상으로서 리더로서 이승만을 가지고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극우화 현상은 되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여전히 숫자가 작지만 네. 이 어떤 큰 변화가 없이 이대로 간다면 지금 네. 20, 30대 일부 청년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이제 쭉 투표를 할 거잖아요. 네. 그 렌즈로 정치를 보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 최한기 선생님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 극우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생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좀 더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번 선거 때 이제 팍 불거져 나온 게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네. 전국적으로 200개 넘는 대학에서 한꺼번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일단 먼저 근데 이 청년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은 구구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2030 세대가 이번에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분노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근데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정말 예. 정말 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뭔가 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지. 네. 이제 뭐 사약 쪽에서 주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참정권 감수성, 공정,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된 이게 이제 왜 하필 참정권이었냐. 이게 이제 1인 1표라고 하는 아주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침해받았다. 네. 가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침해하고 있는데 다 뺏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내 권리를 침해.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지금 투표 못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좀 빡 돌았을 것 같아요. 거기 나한테 불 질렀어 진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사퇴가 아니라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저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충분히 시민들도 화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사약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계속 그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봉쇄됐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이래서 됐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제가 뭐 어쨌든 우리 고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다 이제 성명서를 총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쭉 읽어보고 뭐 또 이제 학생들 찾아와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이제 경희대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거였는데 이쪽에는 총학생의 이제 성명서를 또 자고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 하나 또 붙었더라고요. 여기는 뭐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 뭐 모임. 야 지금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구나. 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딱 봤는데 이제 비판하는 거야 학생회를. 뭐라고 비판하는 거냐? 선택적 참정권. 야 너희는 지금 장애인 뭐 등부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여러 참정권 부분들이 소외되고 배제된 것은 청학이라고 하는데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러더니 왜 이것만 갖고 해? 이제 이거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저 토론을 붙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둘 다 이게 좀 잘 합쳐야 된다는 거야. 잘 만나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예요. 뭐 나름 이제 그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극우라고 있고 부정선거 쪽으로 좀 가까웠고 뭐하고 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고 또 그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제 그 온상이 된 어떤 극우화된 기독교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렇게 소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게 왜 심각하냐 또 한편으로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극우화된 게 한편으로는 이거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뭐 놀라고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소외가 강하고 뭐하고 한 20대 남자 애들이 극우화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학교에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집의 20대 남자애들이 또 그거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친구들이 분명히 국힘이나 이런 데 구조로 해가지고 이미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배지나 뭐그 가까운 있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극우 정치가 계속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정치적으로 담론적으로 동원을 하면서 이제 극우화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극우가 없어지기를 바라시면 참 그거는 힘들다. 계속 나올 거다. 이게 재생산 구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려해봐야 소용은 없는 거고 이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그런 이제 세력과 힘 이 작용이 이제 있어야만 된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번에 이제 저는 뭐 아무래도 제 성향상 이 무슨 연구에 이런 애들이 비판한 게 되면 맞다고 칭찬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어디 저번에 방송 나가서 지금 그 잠실에 가 있고 올공이 막 하는 애들 이 청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걸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되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어쨌든 극우는 빠져 거리를 두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힘의 작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크게 어떻게 이제 좀 잘 갈 수 이게 힘있게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과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세대 담론들 있잖아요. 2030 극우화론, 보수화론이라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것도 다 보면 다 민주당 내에서 주로 나와요. 네. 그쪽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담론 쓸데없는 담론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자꾸 어떤 집단을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자꾸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대한민국에 별로 도움 안 되는 담론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MZ 세대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물건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장사치들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MG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뭐 등등. 뭐 MG면 지금은 이제 러닝을 해야 됩니다. 러닝화 신고 산을 뛰어야 돼요.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자꾸 구분을 해버리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럼 몰래 해야지 구분을 하더라도 밤에 누구한테 우린 표해야 돼. 근데 우린 다 모두의 대통령인 것처럼 해야 돼. 그러나 어디에 먼저 가서 지지 소구를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자기네 전략 회의 때 해야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막 하고 앉았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뭐라고 하나요? 뭐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이번에 올공 시위를 네. 보면 이제 어쨌든 본인들은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2030의 보수화라는 지점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섞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좀 의아한 건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이 부정선거를 하나의 이슈로 잡아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영향력을 갖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올림픽공원 시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가? 김일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분노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는 좀 오히려 더 이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하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집회 시위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재미있게 다르게 바라보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올림픽공원 시위가 시작됐을 때 이 시위가 뭐 조직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발적으로 시작된 거에서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젊은 청년들이 부정선거론자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순수한 시민이고 우리는 뭐 어느 단체와도 엮여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뭐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한 시위고 순수한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는 피켓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쓴 것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방식의 보수 운동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쓴 칼럼에서도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거리에 나갔으면 그게 시위고 네. 당연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거리에 나갔는데 그게 여러 명이면 그게 시위대다.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정선거론자들과 선을 긋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운동 방식 그건 운동 아니다. 본질은 사실 되게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너무 정치적인 행동이다라는 이제 시기 요점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범 진보 진영의 운동 방식과 범 보수 진영의 운동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티파티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되게 그런 식으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워딩들을 많이 쓰고요. 파퓰리즘도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다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평범한 시민이고 순수한 시민인 우리가 직접 한다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의 어떤 전 세계적 운동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부정 선거론은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는 부실 선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이 저는 한국 보수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잘 학습하고 그 노하우를 쌓아서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거를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배워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올공에 이제 장도연만 가가지고 저 도파민 생성하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좀 뭐 건강 보수, 뭐 네. 이제 미래 보수 이 가능성을 가진 이런 청년들 등등은 또 그러면 한동훈 거기 가야지 만나야지 그런 친구들은 만나서 뭐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할게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뭐 한동훈이 진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냐면 개혁 보수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로 넘어갈 거잖아요. 지금 주제가. 그러니까 보수 재편 뭐 뭐냐면 가능한가? 사회적 기반이 없거든요. 네네. 예, 사회적 기반 한국에서 개혁 보수의 사회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양당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 되면 양당 중에 하나를 찍는 걸로. 네. 그러다가 이번 지방선거 이제 선거 조사를 보니까 더 재밌는 게 투표 안 한 분들 중심으로 이제 물었더니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서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당이 있는 거야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편으로는 당파적 배열이라고 우리 표현하면서 다 당파되어 있는 것도 또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당 뭐 무슨 다른 정당이 있었으면 좋아 이거는 이제 별로 벌써 사실은 시민들은 3당이든 무슨 단정당 이것도 있어요 그냥 계속 국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 3당의 공간이 역설적으로 별로 시민들이 이제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 우리 진보 정당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도 양당 폐해 때문에 삼지대 뭐 이게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을 봐야죠. 사람들이 삼이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복삼자가 아니야. 1번 아니면 2야. 그 일찍 이찍 얼마나 간명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하간에 뭐냐면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개혁보수를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진짜 신념이라면 저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건강보수들 만나고 다니고 막 이러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없고 한동안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 이재명 욕하거나 막 범죄 욕하거나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장동혁 욕하거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기 한동훈 뭐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막 그 정치를 이렇게 한동훈의 정치를 비하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본죽에서는 안 팔어 깐죽이라고. 근데 하여간에 그런 걸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반 개혁 보수를 하려면 한동훈 같은 정치인이 자기가 개혁 보수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고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건강한 보수 미래 세대들과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조직적 매개를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저는 개혁 보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2030 세대에서도 지금 그냥 다 극우와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수화 이래가지고 막 매도당하고 있는데 그런 건강한 보수 저 건강한 보수 있어야 된다고 한국에. 보수 재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시민들이 주는 메시지는 저는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제가 참여한 연구팀에서 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를 이제 그 점수를 매기잖아요. 0점이 가장 싫다, 100점이 가장 좋다, 50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렇게 호감도를 매기는 게 있는데 제가 뭘 봤냐면. 국힘 지지자들만을 한정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감정 온도를 쭉 봅니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청래예요. 13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이재명 20점, 이준석 33점, 장동혁 46점. 지금 50점이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건데 자기가 지지한다고 하는 정당의 당 대표를 46점을 줬다는 건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52점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제일 높아요. 67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한 번 더 들어가서 뭘 봤냐면 국힘 지지자 말고 그 이제 설문조사 안에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따로 추려봤어요. 적죠. 네. 국힘 지지보다 훨씬 적겠지만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만 보면 여기에서 한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제일 미치고 이재명 이거는 그대로인데요. 네. 누구랑 누구랑 바뀌냐면 한동훈과 장동혁이 장도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서문에 답했다는 건 이게 이제 저희가 윤어게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동훈이 더 싫은 거예요, 장동혁보다. 그런데 국힘 지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분들을 포함하겠지만 그래도 국힘 지지라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 보수인 유권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힘 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투표 행태를 물어보면 국힘을 찍을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을 찍었을 것 같은 조금 더 넓히면 이게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장동혁은 아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선거로도 보여줬고 여론조사로도 보여주고요. 이 비율은 정확한 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봤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호감도가 되게 낮다는 건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 내에서도 낮다는 거는 대부분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예전 같으면 네. 예전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절을 보면 여론이 나빠지면 최소한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네. 사퇴하잖아요. 그리고 네. 한동안 이제 이 보수 계열 정당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게 이제 광장에 나가서 절하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쇼든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주면 그 신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정략적으로나 선거적으로는 되게 반응성이 높은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당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데 이렇게 사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신선한 것 같거든요. 그게 요새 리더십의 새로운 유행이에요. 트렌드예요. 홍명보 리더십 뭐 이런 거. 아시 그러네요. 고개를 굽게 하면 안 돼. 주머니에 손 넣어야 돼.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무엇을 보고 계신가? 그러니까 네. 예전 시대에는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유권자는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일 테고 뭐 여론조사 정도 기껏해야 이 정도일 텐데 지금 이분들은 유튜브 댓글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 나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유튜브 댓글, 그것도 유튜브도 본인들만 보는 아주 극좌 극우 유튜브 댓글만 보시고 정치하시는 이 두 당대표 때문에 지금 양쪽 정당 다 안 될 겁니다. 다채롭게 망할 겁니다. 지금 박성윤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막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그런 영감을 줘요. 근데 지금 방금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우리 손학규 대표가 떠올랐는데 낭만파잖아. 뭐 큰일 하려면 꼭 막 전국을 유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권에 이제 그런 정신이 없어진 게 뭐냐면 그분이 잘 됐어야 되는데 어디만 갔다 오면 다 안 돼. 어디만 가면 막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묻혀버려 그 전국 유랑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인들이 이게 지금 이제 워낙 이 뉴미디어의 파워가 너무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막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 현장 정치도 하고 저 민심도 읽고 그래야지. 야, 못 봤어? 학교형 어떻게 됐는지 못 봤어?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제 손학규 대표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당신은 이제 자기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제 뭐 중도 개혁 보수 정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하여간 진짜 이거 댓글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영국도 우리 왜 청소년들 핸드폰 지금 뺏는다고 하고 하잖아요. 호주도 이미 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핸드폰 뺏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는 그거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행정학자나 언론학자들하고도 그거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정치 뉴스를 매일매일잖아요. 매일매일 하잖아요. 근데 정치 뉴스를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계속 뭐 양말 빵꾸랑 신고 다녔는데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정청래가 훔쳐가서 그렇다라는 등 뭐 그러니까
저는 정치 뉴스도 좀 쟁점과 이제 정책 이슈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가지고 심층 분석하는 부분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벌써 생태계가 그 정치 유튜버들은 뭐 이제 그렇게 먹고 사니까 이제 큰일 날 네.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데도 안 그러면 진짜 바뀌어야죠. 그 정치 이렇게 지금 가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국민 투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한테 스마트폰 뺏자, 법 만들자 뭐 이런 거. 네. 네, 대통령께서도 직접 SNS에 올리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이제 1년 지났는데 네. 두 분이 냉정하게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난 1년 동안 네. 잘했던 점 그리고 못했던 점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집중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아까 했던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그 댓글만 보는 정치인이 나쁜 정치인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집단의 의견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떻게 그걸 다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여러 각도로 여론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본능적으로 그걸 잘 아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전혀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 시장부터 해서 이까지 올 때는 그 정치인이라는 게 동물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갖추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그러니까 배달을 해야 시민들 받는 시민들이 이게 나한테 잘 왔다라고 느끼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행정적으로 우수한 효능감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뭐 이제 국무회의 주재하는-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일 잘하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 시키는 건데 저는 한국인들이 가장 못 참아하는 포인트가 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의 부실 선거도 일을 그냥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이유가 있지만 또 선관위 입장에서는 하도 부정선거론자들이 표가 남으면 그걸로 뭐 하냐고 해서 줄였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고 변명이고 그냥 일을 못한 거죠. 표가 아침부터 부족할 것 같으면 아침부터 수습을 했었어야죠. 네, 한국인이 못 참는 게 일 모달인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은 되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아주 잘 맞는 스타일이시고 뭘 그래서 대통령이 됐겠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우리 연애할 때도 네. 이 남자가 다정해서 연애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정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사사건건 잔소리잖아요.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러니까 장점이고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뛰어난 행정 능력, 그다음에 이 우수한 소통 능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를 확 장악하면서부터 정책적인 효능감을 주는 이게 조금만 지나치면 너무 과도하게 단기적인 정책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좀 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나 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오늘 지시해서 다음 달에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또 길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정책의 사안과 성격에 따라서 발휘되는 시점, 준비하는 시점이 다 다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처럼 기업처럼 이렇게 쪼아서 압박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장점이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 위주로 정치가 흘러갈 수 있다. 그건 조금 우려되는 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시고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그 누구보다도 민심을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는 민심을 여러 번 제재를 했는데 이제 안 듣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문제였던 거지 방향성은 맞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외교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외교가 제일 걱정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없었고 네.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해서 뭐 의회 외교라도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셨고 해외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하물며 트럼프의 네. 상황에서 관세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 전쟁 중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와도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너무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교 성과 측면에서 되게 저는 많이 놀랬고 원래 이렇게까지 이분이 외교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오늘 국내 정치 얘기만 했지만 사실 한국처럼 외교 정책이 정말 중요한 나라가 없고 외교 정책에 따라서 정말 부침이 많은 나라 우리처럼 이렇게 부침이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외교가 너무 약하거든요. 해외 사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매번 이제 막 당에서 어떻게 하지, 다음 선거 어떻게 하지 이것만 있는데 아주 국제적인 감각과 그 이해 능력이 계신 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덜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데 지금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그 AI 산업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을 그쪽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유동성이 넓은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몇천 조씩 넣었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 산업의 투자를 다각화할 여력이 안 되긴 하죠. 워낙 국제 정세도 안 좋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이게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돈을 큰 사업에 몰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예전 권위주의식 산업 개발인데 또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야,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이제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가 보다. 하늘이 참 힘든 것도 주지만 복도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 하늘이 이제 복 준 거가 이제 삼김이라고 하는 정치와 관련해서 삼김이라는 리더십을 준 것도 복이다. 물론 이제 상김 그럼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제 김연아, 상김은. 근데 이제 약간 뭐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면 역사적 유산으로서 좋은 리더십의 부분을 학습한 대통령이에요. 이제 국힘이 이재명 뭐 잘못되라 잘 못할 거다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민주진보라고 소위 불려지는 이쪽이 대한민국의 만만한 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적 자원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별 대통령의 얘기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그 역사의 그 레거시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와 관련해서 보면.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뭐 국무회의나 막 이런 거 이제 하고 할 때 호통형 뭐 행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거슬려요. 사실 저는 그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계속 그 의존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로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예측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주변이나 이제 그 반감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야 등등은 또 저 모양이죠. 민주당 금방 안 좋아질 거예요. 아마 이제 당권 뭐 적어도 8월 하고 또 이제 계속 그 파벌 싸움하고 뭐 등등 이렇게 갈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중에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1년 넘어서 2년, 3년. 저는 이제 한국 대통령제가 5년제지만 사실은 3년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정 동력이 3년 지나서 4년, 5년 들어가면서 확 떨어져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 2년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제 욕심 버려야 된다. 너무 막 잘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고 잘 좀 보듬어야 하는 이렇게 롤 체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도 약간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너무 혼자 막 이제 가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내란 이후에고 뭐하고 하니까 막 급하게 빨리 잘.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적어도 외교 같은 부분들은 워낙 이제 한국이 지금 이 상황 내에서 잘 챙겨야 되는 거고 이제 외교 문제도 이제 결국 통상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하고 완전히 연동돼 있고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핵심의 핵심 방산 연동된 주식 반도체 방산 그리고 외교 부분 내에서의 이제 이 평화 문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좀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좀 마음 다독여주는데 부분으로 역할을 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모든 행정에 이제 막 이게 일종의 좀 궤도형 리더십이거든요. 그 부분 내. 근데 이거는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핵심 국정 과제들을 중심으로만 아주 국민적 지지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추진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뉴 이재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중도 실용주의. 실제로 주가 상승에 따른 이제 실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게 그 국민들이 실제로 뭐 주식이 올라가지고 뭐 재산 사실 그 몇 프로나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 완전히 뉴 아이디어를 해버린 거거든요. 야, 주식 뭐 등등 그 사익 추구이고 탐욕이고 등등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회경제적인 구조 내에서는 이제 약자도 자산을 증식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이거밖에 없어.
그럼 부동산도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이해해요. 부동산 저 강남에나 열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지. 세상에 평균 15억이라는 거 수치 의미도 없어. 그게 부동산의 그 부분도 이게 자산 너무 묶여 있고 이제 이게 불생산성 자본인 거죠. 이거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가능성이나 기회 등등도 생기긴 생기겠다. 이거 뭐 대체적으로 저는 허구이지만 주식에서 돈 못 벌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뭐 버틸 수 있는 사람이나 놓고서는 뭐 버는 거지. 나머지 뭐 왔다 갔다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면은 결국은 적금보다도 안 나와. 착각하지 마세요. 개미 잠 못 자. 그리고 그막 우리 이거 그림으로 막 이러니까 막 오를 때 쭉쭉 올라니까 야 그랬는데 퍼센트는 뭐 0.2%. 그다음에 전년 대비 보니까는 이게 사실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허구성 부분도 잘 알고 그러나 끌어들이고 발상을 새롭게 하는 유의도 호응을 얻었는데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너무 사익 추구적이고 이익 추구적으로 갔다가는 이 위험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이제 국정 기조, 통치 스타일 등등이 좀 이제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왜 계속 다정하기만 안 된다. 어떤 날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한 척하다가 반전을 일으키는 갑자기 갑자기 꽃다발을 준다든지 뭐 그런 좀 변화를 다채롭게 줘야죠. 이번 월드컵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브라질 일본전을 보는데 와 제가 본 이번 월드컵 경기 중에 제일 재미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야 뭐가 있냐면 감독이 상황에 따라 전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술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막 대처해. 야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상황과 이 부분에 따라 작전을 바꿔야 돼. 그 이번에 홍명보 야단쳤잖아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도 잘 돌봐야 돼. 그러니까 저기 자기는 얼마나 전술 잘 쓸 건가에 대해서. 근데 아까 두 분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게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여야 모두 권력 투쟁은 넘쳐나는데 정작 시민들 삶과는 무관한 정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큰 정치 개혁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편이고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몇 가지 해야 되는 조금 작은 단위의 정치 개혁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항상 하면 사실은 선거제도, 대통령제도 이런 거면 그래도 국민들이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바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글로 가면 대중이 관심이 없어서 동력이 안 생기여서 거의 안 된다고 봤는데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관위가 이번에 부실 선거를 아주 세게 해주시는 바람에 어쨌든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최소한 선거법을 바꾸고 정당법을 바꾸거나 더 크게는 개헌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동의는 무조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는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선관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정치 관련된 개혁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아젠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는 거는 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 어떻게 한국 정치 엘리트의 질이 이렇게 나빠졌는가 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인재 영입의 어떤 그 풀이 좁아졌다라는 거, 그 풀이 바닥이 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대통령 임기가 짧아서 사실 대통령쯤 되는 정치인은 하루 이틀 만에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거물 정치인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정치적 학습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 키워지는 인재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빨리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통령 까민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나간 거죠. 그래서 주기를 맞추고 그래서 대통령 연임제를 해서 어쨌든 8년의 주기가 생기면 그러면 최소한 인재가 너무 빨리 소모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으로서 학습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유튜브만 보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정치인들 간의 소통이거든요. 지금 무슨 다른 당이랑 소통은커녕 자기 당끼리 소통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학습이고 그게 정치의 본질이죠. 어떻게 보면 나랑 말하기 싫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잖아요. 내 말 안 듣고 싶은 사람 붙들고 내가 이거 할 건데 좀 들어봐 주세요. 혹은 당신은 무슨 말 하고 싶으십니까를 듣는 게 정치의 본질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는데 또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시간이 없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이게 뭐 하루하루 시간이 아니라 차분하게 학습하고 어떤 훈련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정당 입장에서도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너무 급급하죠. 선거가 너무 자주 와요. 저희 대선은 5년, 총선은 4년이지만 지방선거는 4년이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오니까 거의 2년마다 선거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매번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항상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못 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선거가 잦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서 선거 횟수를 줄이고 그 기간에 충분히 엘리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증원, 학습의 과정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볼 만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건 꼭 제도 개혁은 아닌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결국은 12.3 계엄 이후에 광장에서 나왔던 그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얼마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여성의 목소리만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왔던 아주 다양한 층위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들 혹은 범진보 진영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책화됐는가? 물론 좀 빠르죠. 1년이면 정책화되기 빠르지만 최소한 이 비전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존에 준비해 왔던 정책들이 착착착 해나가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지금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광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사회권과 평등과 각각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듣는 정말 귀한 기회가 생겼는데 그거 다 어디로 날아갔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4년이면 그래도 길죠.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어쨌든 이게 범민주 진영, 범진보 진영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정책적인 아이디어, 정치적인 아이디어, 철학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교재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가 이제 좋아지는 방향에서 이제 필요하면 제도도 개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선거제도, 대통령제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민주화 이후에 쭉 남겨놓은 긍정적 역사적 유산이 무엇이고 과제가 뭔가를 좀 찬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중에 저는 뭐가 있느냐면 목표나 지향은 특히 정치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사유화된 부분들을 다시 공공화하고 공공 영역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근데 그게 뭐 공공주택 그 공급 뭐 이 부분의 얘기가 아니고 공공 영역이 왜 공공 영역이냐면 그게 그 공공 영역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기 때문에 그걸 공공 영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보면은 뭐 비단한 예로 사실은 지금 뭐 주식하고 이제 등등에만 가 있지만 부동산 등등에 서울에 어디 아파트 질 건가 등등에 시민들이 언제 관여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특정한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해야 되고 어느 쪽은 화만 나고 어떤 쪽은 저 눈물만 나고 막 이러는 중에 이런단 말이에요. 득을 보는 데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 부분 뭐 예를 들어 주택 시장이다 그러면 이 주택 시장 정책 부분 내에서 시민적인 관여나 주권을 행사하게끔 해줘야 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틀을 더 강화하고 확장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다 논쟁적이에요. 뭐 저기 정치적 부분에 국가보안법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다 그러면 57대 43에서 뭐 등등이야 다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야 되고 정치는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준수하거나 그 부분을 제대로 그래도 공공력 강화라고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민주공화제를 강화하는 그 부분에 뭐가 맞다라는 거를 시민들하고 막 직접 토론하고 뭐하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없느냐 이게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회적 합의 그 뭐 경사노위 민주노총도 안 들어가고 뭐 등등과 같은 되게 쓸모 없는 것 같은 적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한국 민주화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왜 제가 또 이 얘기냐? 그 이번에 비단에 점점 그런 문제 많이 생기잖아. 삼성전자 노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여론몰이해서 누구 죽이고 뭐하고 등등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수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막 수기민주주의 막 수기민주주의에 대해 막 이런 것도 저 별로 찬성은 하지 않아요. 뭐 맨날 토론만 하나 사람들이. 예, 근데 그건 아니지만 중요한 국가정책 부분 내에서는 이견 있고 모호한 부분은 자꾸 이제 그런 장을 열어주 제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 아까 세대 문제도 있잖아요. 청년 세대도 중요한 건 자기들이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참여에서 이제 브라질 참여에서는 사실 그 이제 변형됐거든요. 이제 탈제도화 됐고 뭐 사실은 형해화됐거나 아주 이상한 부분으로 그게 이제 요새 연구 또 논문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여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주권 행사를 하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제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예를 들어 선거제도나 양당제나 등등의 문제가 있어. 그럼 지금 양당제 혁파 그러면 국힘이 아이고 제 집에 갑니다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더 강화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시야를 넓히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핵심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결정권을 드리고 사회적 합의 제도를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부분들을 크게 그냥 만들어 놓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경산위가 뭐 다 해. 뭐 저 중앙에서는 이제 국회 차원의 저는 이제 의장직 속에 뭐 그런 거 정책 제안도 했고 뭐 논문 쓴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권이에요. 그러니까 뭘 분권할 거냐? 뭐 우리 이제 지역 정당 문제도 막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로컬 파티 같은 게 막 만들어졌다 갑자기 막 풀뿌리가 되고 민주주의 잘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극우가 이길 때도 나오고 어떤 지역은 진짜 극우에 아주 그냥 아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죠. 대구당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위험성은 있지만 분권과 시민적인 그 부분들을 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막 커지고 막 이게 뭐 내분과 내란이 안 가는 로컬적이고 낮은 레벨 수준에서의 갈등이 만들어져서 그게 바로바로 해소되어질 수 있는 기본적 설계들을 지금 이제 구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 결사 이런 부분들도 제도도 바꾸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한편으로는 선거제도나 그 뭐 대통령제나 등등이 당분간 쉽게 바뀌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뭐 비관 그러나 또 객관적인 냉정한 속에서 우리가 좀 창의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봐야 된다. 왜 합의제 민주주의 아까 제가 합의제 얘기했지만 뭐 독일이 뭐 다당제 합의제점 등등 뭐 독일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촌스러운 거야. 정치하기 이제 촌스러우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옛날 대통령제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독일식으로 가자고. 저도 독일식 정당 명부제 해야 된다고 막 그거 하고 막 그런 거 글쓰대고 뭐 그러지만 그게 언제예요? 그게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얘기들이 그 20몇 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계속 그런 쭉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신 정치학자들이야. 두 분 정치학자 분들께서 매일매일의 정치 뉴스보다 더 중요한 정치 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나눠봤습니다. 대중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면 사실 가장 이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신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나쁜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약자의 무기로서 정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두 분 나오셔서 이렇게 더운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양에 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금 혜택이 풍성해요. 기부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는 물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광양이 더 살기 좋아진대요.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찾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환경,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는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부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광양의 오늘을 바꿉니다.